새벽 2시 편의점 바닥에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봉투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3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걸었습니다. 결번 안내음만 울렸습니다. 포장마차 불을 밝혔던 아버지. 그 마지막이 시작됩니다. 68살 박종수는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은 반쯤 뜬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포장마차에 서서 망가진 무릎이 그날 새벽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지팡이가 진열대 아래로 굴러가 멈췄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검은 볼펜으로 이번 달 월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5만 원.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뒤늦게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점장이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7분 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박종수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혈압이 낮았습니다. 탈수와 저영양 상태, 무릎 관절 골절 의심.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 있으십니까? 박종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구급대원이 낡은 폴더폰을 꺼내 화면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이름이 3개뿐이었습니다. 아들 민호, 딸 수진, 순자. 구급대원이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받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다시 걸었습니다. 6번, 7번, 8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끊은 것이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돌려 박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수진에게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3번째 이름, 순자. 구급대원이 눌렀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순자는 이미 없지. 5년 전에 갔으니까.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십니까? 박종수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그 한마디에 구급대원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호자란에 펜을 대었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종수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급차가 흔들릴 때마다 오른쪽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포장마차에 서서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통증쯤은 익숙했습니다. 다만 이 새벽에 자신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링거를 연결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곧 병원 도착합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없었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흘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35만 원. 이번 달 월세. 그것마저 놓쳤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구급대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응급실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종수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쥐려는 듯 했지만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새벽 3시까지 포장마차에 서서 번 돈은 전부 가족에게 갔습니다. 아들 등록금, 아내 치료비, 딸 결혼자금, 남김없이 전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족 중 누구도 이 응급실에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아니야, 잘못 산 건 아니지. 그냥 내 팔자가 이런 거지. 응급실 천장 형광등이 그의 얼굴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 연금 55만 원, 자영업 25년, 연금을 제대로 못 낸 데가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 바닥에 눕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일이었습니다. 박종수는 43이었습니다. 아내 김순자는 36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17, 딸 수지는 13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끝자락에 박종수의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오뎅과 떡볶이와 순대를 팔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주황색 천막 위로 빗소리가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끓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박종수는 매일 오후 4시에 포장마차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10시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릎 안 아파요.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파스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박종수는 웃었습니다. 포장마차 불빛 아래에서 아내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뎅 국물 끝내줘요. 박종수가 국물을 떠서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셔. 단골 손님이 소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아들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박종수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3이야. 공부를 곧잘 해. 단골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보내면 효도하겠네. 박종수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들을 향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박종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납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딸 수진의 학원비도 20만 원이었습니다. 포장마차 한 달 수입은 25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에서 월세 30만 원, 학원비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20만 원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는 그 돈을 아들 참고서 값으로 썼습니다. 딸 체육복 값으로 썼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썼습니다. 연금은 나중에 내지 뭐.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먼저야. 나야 나중에 벌면 되지.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박종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포장마차 천막이 출렁였습니다. 빗물이 천막 가장자리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박종수는 빗물을 맞으며 떡볶이 판 위에 고추장을 저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면 손님들이 후후 불며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손님이 끊겼습니다. 순자가 행주로 테이블을 닫고 박종수가 가스통을 잠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박종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좀 일찍 닫아요.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민호 학원비 내야 해. 조금만 더 하자. 순자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해가 갈수록 처지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책상 위에 펼쳐진 참고서를 보며 박종수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라 아들아. 그 작은 목소리에 민호는 잠꼬대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박종수는 어둠 속에서 웃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25년 전의 박종수에게는 포장마차 불빛과 아내의 잔소리와 잠든 아이들의 숨소리가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하나씩 사라지게 될 줄은 이 남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박종수는 55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29, 대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 수지는 25,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박종수의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른쪽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는 연골이 거의 닳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가 어딨어. 진통제 주세요. 그거면 돼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처방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순자가 속이 안 좋다며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박종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사흘 뒤 순자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자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순자가 식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암 3기. 박종수는 그 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박종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좀 들 거예요. 미안해요. 박종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물컵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반쯤 넘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종수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지하려고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해지하시면 노후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상담원이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하신 금액이 적어서 수령액이 월 5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추가 납부를 권장드립니다. 박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상담원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뭐가 중요해. 순자가 먼저야. 해지 환급금은 8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들쑥날쑥 납부한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800만 원. 순자의 첫 번째 항암 치료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항암 한 회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박종수는 포장마차 영업시간을 늘렸습니다. 오후 3시에 불을 켜고 새벽 3시에 불을 껐습니다. 12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진통제를 2알씩 먹었습니다. 그래도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병원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요. 박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같은 말이었습니다. 12년 전에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좀 아파. 병원비가 좀 드는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사정이 좀. 박종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박종수는 한참을 폴더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더 벌면 되지. 그해 겨울 포장마차 앞 도로에 눈이 내렸습니다. 박종수는 미끄러운 바닥 위에 판자를 깔고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셋뿐이었습니다. 오뎅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다음 항암 날짜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일주일치 치료비를 이 포장마차에서 벌어야 했습니다. 눈이 그의 어깨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이정아. 같은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박종수가 포장마차에서 모은 돈 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순자는 항암 치료 중이었지만
결혼식장에 나왔습니다. 얇아진 머리카락 위에 모자를 눌러 쓰고 아들의 결혼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가 박종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 장가 갔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결혼 후 민호는 아내 이정아와 함께 전셋집을 얻어나갔습니다. 박종수는 전세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포장마차 3달치 수입이었습니다. 이정아는 처음에 시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하지만 명절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었습니다. 박종수가 포장마차 문을 일찍 닫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이정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박종수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앉아 손자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은 갓 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이정아가 부엌에서 민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옷에서 기름 냄새 나는 거 몰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정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윤이 아버님 안으면 옷에 냄새가 배잖아. 박종수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볼을 만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가 왔어. 두 번째 설이었습니다. 박종수가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앞에서 이정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도윤이가 감기 걸려서 오늘은 좀 곤란해요. 박종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도윤이 아프면 쉬어야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박종수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감기 걸린 아이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기가 아니구나. 나를 안 들이는 거구나.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남자에게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절부터는 박종수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병원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민호는 안 와.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한테 서운해하지 마요. 그 애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이정아가 민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장만해야지. 전세로 언제까지 살 거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어딨어? 이정아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포장마차 자리. 권리금이 좀 되잖아. 그거 정리하면 중도금은 되지 않아.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거잖아. 이정아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포장마차를 해? 정리하시는 게 낫지. 민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파트 매물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포장마차에 찾아온 것은 1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정수는 반가웠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민호야, 밥 먹었어. 민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수가 오뎅 국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민호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정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포장마차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박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박정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야? 민호의 입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권리금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좀 보태려고요. 박정수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 이 포장마차가 네 등록금 냈어. 네 엄마 병원비 냈어. 네 동생 대학 보냈어. 민호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있나?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정수는 이미 돌아서서 가스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면 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민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박정수는 포장마차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자를 데려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박정수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도장 하나에 찍혀 사라졌다. 2천만 원은 민호의 통장으로 갔습니다. 박정수는 포장마차를 비우며 마지막으로 가스불을 켰습니다. 텅 빈 포장마차 안에서 불꽃이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껐습니다. 25년 만에 포장마차 불이 꺼졌습니다. 순자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박정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한 거 맞지. 아들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천만 원이 민호의 통장에 들어간 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파트 계약 잘 됐습니다. 박정수는 그 문자를 읽고 폴더폰을 접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이사한데 잘 살고 있어. 아, 네 아버지, 잘 살고 있어요. 전화 통화는 2분도 안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5달째에 박정수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을 준 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포장마차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사라졌습니다. 박정수에게 남은 것은 반지하 원룸 하나와 월 55만 원짜리 연금과 망가진 2 무릎뿐이었습니다. 그것이 25년의 결과였다. 하지만
아직 박종수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정리한 뒤 박종수는 더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월세 3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포장마차 권리금에서 아들에게 주고 남은 돈이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박종수는 식비를 줄였습니다. 하루 두 끼를 먹었습니다. 아침은 굶었습니다. 점심에 라면 하나, 저녁에 밥 한 공기와 김치, 가끔 마트 폐점 시간에 가서 반값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것이 그의 식단이었습니다. 무릎 진통제는 한 달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아까워서 통증이 심한 날만 먹었습니다. 나머지 날은 참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반지하 창문 밖으로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꽃잎의 그림자가 바닥에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종수는 이불 위에 앉아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벚꽃 구경을 갔었습니다. 포장마차 쉬는 날, 둘이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반지하에 곰팡이가 올라왔습니다. 벽지가 눅눅하게 젖었습니다. 박종수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폴더폰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 수지는 2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잘 부탁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종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수지는 그 말을 믿고 떠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반지하 방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최소로 틀어도 가스비가 5만 원이 넘었습니다. 20만 원에서 가스비를 빼면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 달은 진통제를 사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밤에는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셔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박종수의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연금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62만 원. 박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은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20만 원으로는 겨울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12,000원, 하루에 72,000원이었습니다. 주 3회를 일하면 한 달에 86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진통제도 사고 가스비도 내고 밥도 하루 3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은 포장마차보다 수월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서서 물건을 진열하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쪼그려 앉으면 다시 일어서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포장마차에서 25년을 버틴 사람이 편의점에서 못 버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박정수의 하루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사계절이 한 번 더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박종수가 모르는 일이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대수롭지 않게 열어보았습니다. 연금 수령 내역 확인서였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입금 내역을 훑었습니다. 매달 55만 원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종수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입금 내역 중간에 낯선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 입금 300만 원 보낸 사람 박수진. 박종수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300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박종수의 통장에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간 것일까? 박종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외 송금 입금 후 같은 날짜에 출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금 300만 원. 이체 대상 박민호. 박종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우편함 앞에서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한테 보낸 돈을 민호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형제끼리인데, 집으로 들어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달에도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 입금 200만 원, 같은 날 출금 200만 원, 이체 대상 박민호. 그 다음 달에도 있었습니다. 150만 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수진이 총 6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전부 민호에게 갔습니다. 박종수의 통장에는 단 1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 더 걸었습니다. 4번째에 민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돈 보낸 거 알아?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보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지? 민호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그건 수진이가 저한테 아버지 드리라고 맡긴 건데. 박종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맡겼으면 왜 내가 못 받았어? 민호가 또 침묵했습니다. 박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다 드릴게요. 나중이 언제야?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종수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더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리금 2천만 원도 주었습니다. 딸이 보낸 650만 원도 갔습니다. 합치면 2,6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연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월 수령액을 80만 원까지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전부 아들에게 갔습니다. 박정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돈을 가져갔어. 딸이 보낸 돈까지 가져갔어.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수진의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물어봐야 했지만 민호는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연결도 끊어졌습니다. 포장마차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딸에게는 전화가 닿지 않았습니다. 68살 박정수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박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아파트 주소는 이사 축하 문자에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폴더폰을 열어 그 문자를 찾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편도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버스 안에서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좌석에서 일어나는 데만 2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로비가 깨끗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12층 1204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현관 도어락 화면에 박정수의 얼굴이 비쳤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가지 마.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인데. 이정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잠시 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정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은 체인이 걸린 채로 손바닥 2개 너비만큼만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민호 좀 보자. 이정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민호 씨가 좀 바빠서요. 도윤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하거든요. 박정수는 문틈 너머를 보았습니다. 현관 너머 거실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쁜 집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잠깐이면 돼. 이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오시는 게 그때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었습니다. 8살 된 손자가 현관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왔어요. 이정아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도윤아 방에 들어가 있어. 도윤이가 문틈 사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박정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정아가 도윤의 어깨를 잡고 안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도윤아 들어가. 도윤이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정아가 다시 문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연락 주시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종수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 발 한 발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 구부러진 어깨, 주름투성이 얼굴, 지팡이를 짚은 늙은 남자. 박종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비를 맞으며 포장마차를 지킨 게 이 꼴을 당하려고였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종수는 멈춰서서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2층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박종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려고 호주머니를 뒤졌지만 약통을 집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박종수는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창문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2달이 지났습니다. 박종수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하루 2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진통제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계속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35만 원 월세를 내려면 알바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 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좀 쉬는 게 어때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박종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게 해주세요. 점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진열대 앞에 쪼그려 앉아 라면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종수가 진열대를 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손이 진열대를 잡았지만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호주머니에서 하얀 봉투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이번 달 월세 35만 원. 지팡이가 손에서 빠져나가 진열대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박종수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오프닝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119에 전화가 갔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십니까? 박종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구급대원이 낡은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8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딸 수진에게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순자에게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다른 가족분은요? 없어요. 보호자라는 공란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종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이 구급차 안에 자신 말고는 가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없습니다. 구급대원의 대답이 응급실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종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봉투는 없었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흘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35만 원. 이번 달 월세. 이제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비 오는 새벽마다 포장마차 불을 밝혔는데 이게 끝이구나. 이것이 끝이었다.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감긴 눈꺼풀 위로 비쳤습니다. 그 빛이 25년 전 포장마차 불빛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박종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릎 골절과 심한 영양실조, 퇴원 후에도 혼자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 복지사가 요양병원 입원 수속을 도와주었습니다. 3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가 박종수의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였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마다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셔야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에게는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딸이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모습을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기록부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면회 오시는 분 없네요. 그 말이 박종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박종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께 연락해 볼까요? 박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가 있으셔야. 퇴원 후에도 박종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나 혼자예요. 복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종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폴더폰과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주황색 천막 아래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민호가 박종수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순자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 박종수는 45쯤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아직 무릎이 성했고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사진 속 박종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순자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박종수는 사진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비 오는 새벽마다 포장마차 불을 밝히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아내 치료비를 벌었습니다. 딸 결혼자금을 보탰습니다. 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월 55만 원. 그것이 25년의 결과였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먼저라고, 연금은 나중이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 이제 이 병실에 없다는 것이 이 남자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박종수가 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가족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병실에는 새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곳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창문에 수천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중 하나가 아들의 집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잘 자고 있을까? 민호는 밥을 먹었을까?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포장마차 불을 밝혔던 이유가 그 아이들이었으니까. 사진 속 포장마차 불빛과 저 멀리 아파트 불빛 사이에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종수가 지킨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박종수가 잃어버린 것도 가족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면회 기록부에는 오늘도 박종수의 이름 옆에 아무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박종수는 가슴 위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포장마차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가슴 속에서는 아직 그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서 그 불빛만이 이 남자의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매주 올라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